근데 그 시계 우리 아빠 시계랑 똑같네요. 아, 그래요? 이 시계 몇 개 없는 건데 젊었을 때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사준 시계거든요. 부산 서면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깊숙한 곳, 빌라와 다세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사이로 낡은 간판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성우식당이라는 세 글자가 햇빛에 발에 흐릿해진 간판이었죠. 간판만 보면 50년은 된 식당 같지만 실제로는 20해 남짓된 곳입니다. 주인 이성호가 40을 갓 넘긴 나이에 이곳을 열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문을 닫지 않았습니다. 식당 안은 테이블 7개가 전부였습니다. 주방과 홀 사이를 가르는 반투명 유리문 너머로 이성호가 국자를 휘젓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고 홀에서는 29살 딸 이다은이 손님을 맞았죠. 다은은 이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기억 속 대부분의 시간을 이 식당에서 보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아 숙제를 했고 중학교 때는 설거지를 거들었으며 고등학교 때부터는 서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회계와 재고, 관리, 손님 응대까지 모두 다은의 몫이었습니다. 다은의 외모는 동네에서 제법 화제거리였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정돈된 긴 생머리, 앞치마를 두르고 있어도 어딘가 세련된 느낌이 났죠. 단골 손님들은 농담 삼아 다은이는 식당 딸이 아니라 카페 사장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은 본인은 그런 말에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돕고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으로 충분했죠. 다만 한 가지, 다은에게는 절대 건드리지 않는 영역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이야기였죠. 어릴 적부터 아버지는 엄마는 내가 어릴 때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이름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빠, 엄마 사진 보여줘. 엄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었지만 아버지는 매번 나중에라는 말로 얼버무렸죠. 중학생이 되면서 다은은 더 이상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내가 건드리면 안 되는 상처구나 하고 스스로 선을 그었던 겁니다. 그렇게 20년 넘게 엄마는 다은의 삶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슬프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다은은 그 슬픔을 드러내지 않는 법을 배웠습니다. 대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익숙해졌죠. 손님들이 가족 이야기를 꺼내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해주고 누군가 힘든 일을 털어놓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게 다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다은에게 몇 달 전부터 특별한 손님 하나가 생겼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 손님이었죠. 단정한 단발머리에 늘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고 말투도 조심스러우면서 품위가 있었습니다. 처음 이 손님이 왔을 때 다은은 왠지 이 동네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예의 바르게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고 된장찌개와 생선구이를 주문했죠. 저 여기 자주 오셔도 될까요? 손님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은 웃으며 대답했죠. 당연하죠. 저희 식당은 누구나 환영입니다. 그날 이후 그 손님은 거의 매일 저녁 6시쯤 식당을 찾았습니다. 늘 같은 자리, 창가 구석 테이블에 앉았고 메뉴도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된장찌개, 생선구이, 가끔 김치찌개 정도였죠. 다은은 그 손님을 한 여사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물었을 때 그냥 한 여사라고 불러주세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한 여사는 혼자 밥을 먹으면서도 외로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음미하듯 식사를 했죠. 그리고 다은이 옆을 지나갈 때마다 가벼운 대화를 건넸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다들 바쁜데 다은 씨는 어떻게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여유라기보다는 그냥 이 일이 익숙해서요. 부럽네요. 나는 평생 바쁘게만 살았는데. 한 여사의 말투에는 어딘가 회한 같은 게 묻어났습니다. 다은은 그 느낌을 알아챘지만 깊이 캐묻지 않았죠. 대신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라도 천천히 사시면 되잖아요. 한 여사는 그 말에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 대화가 쌓이면서 다은과 한 여사 사이에는 묘한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손님과 직원 사이라기보다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한 분위기였죠. 한 여사는 가끔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도 예전에는 누군가를 정말 사랑했었어요. 어머, 그래요? 그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글쎄요, 헤어졌죠. 아니, 헤어진 건지 빼앗긴 건지 모르겠네요. 한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다은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건드리고 싶지 않은 상처가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렇게 석 달쯤 지난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한 여사는 평소처럼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로 향하면서 손목 시계를 풀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죠. 금빛 시계였는데 오래되어 보였지만 잘 관리된 느낌이었습니다. 다은은 테이블을 정리하려다 그 시계를 보게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예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유리면에 잔 스크래치가 많았지만 클래식한 디자인이 고급스러워 보였죠. 다은은 무심코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어 뒷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계 뒷면에는 흐릿하게 새겨진 글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 한 길. 그 아래로 아주 작은 글씨로 이름 2개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소라와 성우. 다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똑같은 문구를 똑같은 폰트로 똑같은 위치에 새긴 시계를 본 적이 있었죠. 집 안거실 장식장 깊숙한 곳, 아버지가 엄마 예물이라며 절대 손대지 못하게 했던 그 시계 뒷면에도 똑같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연일까요? 하지만 이름까지 똑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우는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라는? 다은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은 씨, 뭐 보고 계세요? 한 여사의 목소리에 다은은 화들짝 놀라 시계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한 여사는 화장실에서 돌아와 자리에 앉으며 시계를 집어들었죠. 아, 죄송해요. 그냥 시계가 예뻐서요. 다은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 여사는 시계를 손목에 차면서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 시계 젊을 때 받은 거라 버리질 못하겠더라고요. 아, 그러시구나. 다은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언가 물어봐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저희 엄마 것도 비슷했거든요. 시계요. 한 여사의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시계를 채우던 손가락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움직였죠. 한 여사는 고개를 들어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람? 두려움? 아니면 그리움? 그래요? 어머니는 어떻게 되셨어요? 한 여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아졌습니다. 다은은 익숙한 대답을 했죠.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릴 때요. 그랬군요. 안 됐네요. 한 여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을 하는 동안 다은은 한 여사가 자꾸 자신을 힐끗힐끗 쳐다보는 걸 느꼈습니다. 마치 무언가 확인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한 여사가 식당을 나간 뒤 다은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똑같은 시계, 똑같은 각인,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이 모든 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은은 아직 확신할 수 없었죠. 그날 밤 다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주방 정리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간 뒤에도 다은은 거실에 앉아 장식장을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있는 시계를 꺼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그 시계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았기에 함부로 손댈 수 없었죠. 다은은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소라와 성호. 그 이름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만약 한 여사의 이름이 소라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아버지와 무슨 관계였다면, 다은은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각은 자꾸 그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설마 한 여사님이 우리 엄마?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다은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명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여사는 그냥 우연히 이 식당을 찾은 손님일 뿐이었죠. 하지만 다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시계, 그 각인, 그 이름들이 자꾸 머릿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피곤한 얼굴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죠. 아버지는 그런 딸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은아, 어디 아프냐? 아니에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왜? 무슨 일 있어? 다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죠. 아버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나이에 비해 많이 새어 있었습니다. 평생을 혼자 딸을 키우며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까? 하지만 다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함부로 물었다가 아버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은은 일단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켜보기로 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걸. 다은은 깊은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도 손님들이 올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오늘 저녁에도 한 여사가 이 식당을 찾을 것입니다. 영업을 마치고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이성호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다은은 홀 테이블을 닦으면서 아버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평소 같으면 아버지를 도와 함께 설거지를 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다가가기가 어려웠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시계 생각뿐이었으니까요. 시계 바늘이 11시를 가리킬 무렵 이성호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은아, 오늘은 일찍 들어가거라. 피곤해 보이는구나. 네, 아빠도 쉬세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지만 발걸음은 자기 방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죠. 아버지가 방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장식장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식장은 오래된 원목 가구였습니다. 할머니 댁에서 물려받은 거라 최소한 50년은 된 물건이었죠. 유리문 안쪽에는 아버지의 조리사 자격증, 다은의 어릴 적 사진, 그리고 먼지 쌓인 트로피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 찾는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장식장 맨 아래 서랍, 평소에는 절대 열지 않는 그곳이었죠. 다은은 손을 뻗어 서랍을 열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렸습니다.
다은은 잠시 멈춰 아버지 방 쪽을 돌아봤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천으로 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죠. 다은은 그 상자를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상자를 열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다은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천을 풀고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빛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 여사의 시계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 쌍이었죠. 다은은 시계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작은 시계 안에 담긴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것 같았죠. 다은은 시계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똑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 한 길. 소라와 성우. 다은은 시계를 꽉 쥐었습니다. 이제 확신했습니다. 이 시계와 한 여사의 시계는 한 쌍입니다. 그리고 소라라는 이름, 성우라는 이름이 함께 새겨진 이 시계는 단순한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약속이었고 맹세였으며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다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배신감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 시계를 숨겨왔을까요? 왜 소라라는 이름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했을까요? 다은은 시계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방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다은은 방문을 두드렸죠. 아빠 깨어 계세요? 안에서 침대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 문이 열렸고 이성우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지만 아직 잠들지 않은 것 같았죠. 왜 그러냐? 잠이 안 오냐? 아빠. 다은은 손에 든 시계를 내밀었습니다. 이성우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표정을 보는 순간 다은은 확신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꺼냈냐? 이성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톤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은 그런 아버지를 처음 봤습니다. 장식장에서요. 아빠가 숨겨둔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걸 왜 함부로 만졌냐고. 함부로요? 이게 우리 엄마 예물이라면서요. 그럼 제가 볼 권리도 없나요? 다은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이성호는 딸에게서 시계를 빼앗으려 했지만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 이름이 소라였어요? 그건 내가 알 필요 없다. 왜요? 왜 제가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옛날 얘기다. 지나간 일이야. 지나간 일이면 왜 이렇게 소중하게 보관하고 계셨어요? 왜 한 번도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이성호는 딸의 얼굴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그만하자. 피곤하다. 아빠. 다은이 소리쳤습니다. 이성호는 움찔했습니다. 딸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처음 들어봤으니까요.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알 권리 있어요. 제 엄마가 누군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왜 사진 한 장 없는지. 저는 29년 동안 참고 살았어요. 한 번도 묻지 않았어요. 아빠가 힘들어할까봐. 근데 이제는 못 참겠어요. 다은아, 이 시계요. 똑같은 거 하나 더 봤어요. 한 여사님이 차고 계셨어요. 똑같은 글귀, 똑같은 이름. 소라와 성우. 이게 우연일 리 없잖아요. 이성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역시 맞습니다.
한 여사와 아버지는 뭔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여사가 누구예요? 우리 엄마예요? 아니다. 거짓말 마세요. 아니라니까. 이성호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은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아버지가 소리 지르는 걸 난생 처음 본 거였죠. 이성호도 자신이 소리를 질렀다는 걸 깨닫고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다은은 시계를 바닥에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침대에 쓰러졌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평생 의지하고 믿어왔던 아버지가 거짓말쟁이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남겨진 이성호는 바닥에 떨어진 시계를 주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를 가슴에 꼭 안았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손으로 꼽을 만큼만 울었던 남자가 오늘 밤 또 울고 있었습니다. 소라야. 이성호는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 만났던 호텔 주방, 소라의 웃음소리, 함께 걸었던 밤거리, 그리고 이별의 순간. 모든 게 어제 일처럼 선명했습니다. 이성호는 시계를 다시 상자에 넣고 장식장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에서 소주 한 병을 꺼내 컵에 따랐죠. 평소에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마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소주를 한 잔 들이키고 또 한 잔 따라 마셨습니다. 목구멍이 타들어갔지만 마음의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성호는 테이블에 머리를 묶고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퉁퉁 부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죠. 세수를 하고 화장을 했지만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다은은 한숨을 쉬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식당 열어야지. 이성호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다은도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았죠. 점심 영업이 끝나고 오후 4시쯤 한가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다은은 홀에 앉아 회계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집중이 되지 않았지만 일이라도 해야 정신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6시가 가까워지자 다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곧 한 여사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그 일이 있었으니 오늘은 한 여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솔직하게 물어봐야 할까요? 6시 10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사였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왠지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한 여사는 다은을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은 씨 어제보다 얼굴이 더 안 좋아 보이네요. 아, 그래요? 그냥 잠을 못 잤어요. 다은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죠. 한 여사는 평소 자리에 앉으며 다은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혹시 제가 도와드릴 일이라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어제 밤의 일이 떠올랐으니까요. 한 여사는 그런 다은을 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가족 일이에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여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죠. 가족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상처도 주고 미워하는 만큼 그리워지고 한 여사의 목소리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마치 본인도 같은 경험을 한 것 같았죠. 다은은 한 여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 여사님도 가족 때문에 힘드셨던 적 있으세요? 한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있었죠. 아니, 지금도 힘들어요. 평생 힘들었고,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왜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으니까요. 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사람도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자신과 비슷한 아픔을. 한 여사님, 됐어요. 어두운 이야기는 그만하고 오늘은 김치찌개 먹을래요. 아주 맵게 해주세요. 한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다은도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주방으로 주문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더욱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엄마일까? 다은은 한 여사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 또렷한 이목구비, 차분한 말투.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하고 궁금해했던 다은에게 한 여사의 얼굴은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죠.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의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 그리고 언젠가는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홀로 돌아왔습니다. 긴 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아버지에게 오늘 오후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 올게요라고 말했습니다. 이성호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죠. 어젯밤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말은 주고받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그런 거리감이었습니다. 점심 영업이 끝나고 오후 2시 다은은 앞치마를 벗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어젯밤 몰래 꺼내온 시계가 들려 있었죠. 다은은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박시계공이었습니다. 박시계공은 다은네 식당에서 걸어서 15분 정도 거리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가 건물 1층 구석에 자리한 작은 가게였죠. 간판은 색이 바래 글자가 거의 보이지 않았고 유리문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폐업한 가게처럼 보였지만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다은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째깍째깍 수십 개의 시계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벽면 가득 걸린 시계들이 각자의 리듬으로 시간을 새기고 있었죠. 가게 안은 좁았지만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시계 부품들이 놓여 있었고 돋보기와 정밀 드라이버가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작업대 뒤편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흰 머리에 두꺼운 안경을 낀 노인이었죠. 손가락 마디는 굵었지만 움직임은 여전히 정확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계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다은은 조심스럽게 시계를 꺼내 보였습니다. 박노인은 안경 너머로 시계를 흘끗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와 시계를 받아들었죠. 이거 어디서 났어요? 저희 집에 있던 건데요. 아버지가 예물이라고 하셨어요. 박노인은 시계를 이리저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확인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것 같았죠. 앉으세요. 박노인은 다은을 의자에 앉히고 자신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 말이에요. 세상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네. 30여 년 전에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특별 주문이었죠. 한 쌍의 커플 시계였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주문자는 대형 그룹의 따님이었어요. 정확한 이름은 비밀로 해달라고 했지만 주문서에는 성만 적혀 있었죠. 한 씨였습니다. 한 씨요? 네. 그리고 각인해달라고 한 문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걷는 길, 한 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두 사람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했죠. 소라와 성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박노인의 증언이 모든 걸 확인시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시계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와 소라라는 여자가 함께 만든 사랑의 증표였던 겁니다. 그 주문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나세요? 박노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죠? 잊을 수가 없어요. 젊은 여자분이었는데 아주 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옷차림새나 말투로 봐서 평범한 집안 사람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시계를 주문할 때 표정이 참 애틋하더군요. 마치 이 시계가 마지막 희망인 것처럼요. 마지막 희망이요? 그렇습니다. 보통 커플 시계를 주문하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는데 그 여자분은 달랐어요. 슬픈 얼굴로 시계를 바라보더니 이게 우리가 함께 있었다는 유일한 증거가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다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헤어질 걸 알면서도 사랑의 증표를 남기려 했던 여자의 마음이 느껴졌죠. 그 여자분이 어느 그룹 사람인지 아세요? 박노인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당시에 큰 호텔을 여러 개 소유한 그룹이 있었어요. 소명그룹이라고. 그 집안 따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신문에서 사진을 봤는데 그 여자분 같더라고요. 소명그룹. 다은은 그 이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박노인은 시계를 다은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이 시계 잘 간직하세요. 누군가의 진심이 담긴 물건이니까요. 감사합니다. 다은은 시계를 받아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다은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한 여사는 소명그룹의 한소라 회장이고 아버지와 사랑했던 사람이며 아마도 자신의 친엄마일 가능성이 컸습니다. 다은은 곧장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근처 카페로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았죠. 노트북을 꺼내 인터넷 검색창에 소명그룹 한소라를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뉴스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소명그룹 한소라 회장, 재단 기부금 100억 원 쾌척, 한소라 회장, 글로벌 경영인상 수상, 냉철한 카리스마의 여성 리더 같은 제목들이었죠. 다은은 이미지 검색으로 들어갔습니다. 화면에 한소라의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샤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선 모습, 임원들과 회의하는 모습, 재단 행사에서 웃고 있는 모습. 다은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30여 년 전 잡지에 실렸던 사진인 것 같았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소라가 호텔 앞에서 미소 짓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여사였습니다. 정확히 한 여사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습니다. 머리 스타일도, 눈매도, 입꼬리를 올릴 때의 미소도 똑같았습니다. 다은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노트북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반사된 자기 얼굴과 화면 속 한소라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눈썹 모양, 코의 라인, 턱선의 각도 닮아 있었습니다. 분명히 닮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한 여사는 소명그룹의 한소라 회장이었고 그 사람이 자신의 친엄마일 가능성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아버지가 엄마는 돌아가셨다고 말한 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엄마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벌 그룹의 회장으로. 다은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목적지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을까요? 왜 엄마는 자신을 버렸을까요? 아니, 정말 버린 걸까요? 어쩌면 아버지 말처럼 사고가 있었던 걸까요? 하지만 그렇다면 왜 한소라는 살아있는 걸까요? 질문은 끝없이 이어졌지만 답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자신의 인생은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다은아, 어디냐? 저녁 영업 시작해야 하는데 라는 문자였죠. 다은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식당은 열어야 했고 손님은 맞아야 했습니다. 식당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한 여사가 오면 직접 물어보기로, 더 이상 숨바꼭질은 하지 않기로, 진실이 무엇이든 이제는 알아야 할 때였습니다. 저녁 6시가 되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 여사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다은은 문 쪽을 계속 쳐다봤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6시 10분이 지났습니다. 6시 20분, 30분. 한 여사는 오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왔던 사람이 오늘은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챈 걸까요? 아니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7시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한 여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실망감과 안도감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어보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으니까요. 그 시각 소명그룹 본사 회장실에서는 한소라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 정혜린이 옆에 서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저녁 일정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소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이성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한소라는 그 사진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가지 않을래요. 네. 그런데 왜요? 그 아이가 나를 알아본 것 같아요. 정혜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한소라의 표정이 너무 슬퍼 보였으니까요. 한소라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아직은 내 앞에 설 용기가 없구나.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엄마와 딸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서로에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가까이 있었지만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식당에서, 한소라는 회장실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한 여사가 식당에 오지 않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다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죠.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같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정말 죽은 걸까요? 한 여사가 엄마라면 왜 자신을 버렸을까요?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다은은 주방에 있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성호는 싱크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성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설거지하던 그릇을 내려놓고 천천히 돌아섰죠. 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이성호는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걸. 30년 가까이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는 걸. 무슨 얘기? 아빠도 알잖아요. 시계 얘기요. 다은은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성호는 그 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9년 동안 단 한 번도 딸 앞에 꺼내지 않았던 그 시계가 이제 두 사람 사이에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방에 갔어요. 박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이 시계가 세상에 두 개밖에 없다는 것, 소명그룹 따님이 주문했다는 것, 소라와 성호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 다 들었어요. 이성호는 의자를 빼내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다은도 맞은편에 앉았죠. 두 사람 사이에는 시계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소명그룹 한소라 회장. 우리 식당에 오는 한 여사님이죠? 사진 봤어요. 똑같았어요. 다은아. 아빠, 제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엄마는 죽은 게 아니죠? 살아있죠? 이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 대신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거짓말하셨어요? 29년 동안 저한테 거짓말하셨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제 인생을 송두리째 거짓말로 채워놓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인가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과 배신감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이성호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28살 때였다. 대형 호텔 주방에서 일했지. 소명그룹이 운영하는 호텔이었어. 이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하나씩 꺼내 보이는 것 같았죠. 다은은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나는 양식 주방 막내였어. 일은 힘들었지만 요리가 좋았고 배우는 게 즐거웠지. 그러던 어느 날 주방에 손님 한 명이 내려왔어. 호텔 소유주 집안의 따님이었어. 유학을 갔다 돌아왔는데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하더라고. 이성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계 안에 담긴 시간들이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부잣집 따님이 심심풀이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 사람은 달랐어. 진짜로 배우고 싶어 했어. 매일 주방에 와서 칼질부터 배우고 불 조절하는 법 배우고 손이 베이고 화상을 입어도 포기하지 ANC였지. 그래서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는 가까워졌어. 일이 끝나고 같이 걷기도 하고 주말에 시장 구경도 가고 신분 차이는 알고 있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 그냥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게 전부였지. 다은은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리움과 후회가 뒤섞인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얼굴이었죠. 2년쯤 만났을까? 그 사람이 시계를 선물했어. 커플 시계였지. 우리가 함께 걷는 길이라는 뜻으로 한 길이라고 새기자고 했어. 나는 평생 간직하겠다고 약속했어. 그런데 왜 헤어진 거예요? 이성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고통스러운 기억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임신을 했어. 다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성호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기뻤어. 결혼하고 싶었어. 하지만
그 집안에서는 절대 허락하지 않았지. 재벌가 장녀가 호텔 주방 요리사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했어. 그래서요? 그 사람은 버티려고 했어. 나도 버티려고 했어. 하지만 압박이 너무 심했어. 그 집안 어른들이 나한테 찾아와서는 돈을 내밀더라고. 이걸 받고 사라져라. 평생 얼굴 보지 말자고 했어. 이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우는 딸의 손을 꽉 쥐었죠. 나는 거절했어.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 근데 그 집안에서는 그 사람을 해외로 보내려고 했어. 억지로라도 떼어놓으려고 했지. 그때 아빠가 뭐라고 하셨어요? 이성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말했어. 아이를 낳으면 내가 데려가 키울게. 당신은 그냥 모르는 척해. 그렇게 말했어.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이 이해되면서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왜요? 왜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지키고 싶었어. 나 때문에 그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 걸 볼 수 없었어.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장녀였어. 책임도 있고 지켜야 할 것도 많았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하지만 저는요? 저는 엄마가 필요했는데요. 다은이 소리쳤습니다. 이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너라도 평범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재벌가의 숨겨진 딸로 사는 것보다 평범한 요리사의 딸로 사는 게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엄마가 죽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성우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출산 후에 그 집안 법무팀이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 한소라 씨는 이미 해외로 나갔다.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 나는 그 말을 믿었어. 정말로 그 사람이 날 떠났다고 믿었지. 그게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그랬을 거야. 법무팀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거짓말을 했을 거야. 그 사람도 나한테 똑같은 거짓말을 들었을지 몰라. 다은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복잡했습니다. 아버지도 피해자였고 엄마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피해자였습니다. 그럼 왜 진실을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중에라도 말할 수 있었잖아요. 이성우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한테 엄마 살아있다고 말하는 순간 너를 그 집으로 돌려보내야 할 것 같아서 그게 너무 무서웠다. 너마저 잃을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차라리 엄마는 죽었다고 말해버렸어. 비겁한 선택이었어. 아빠가 비겁했어. 다은은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29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없이 자란 외로움, 엄마의 얼굴도 모르고 살았던 허전함, 그리고 지금 알게 된 진실의 무게. 모든 게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이성우도 울었습니다. 딸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혼자 짊어지고 살았던 죄책감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참 후 다은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 여사님은 엄마를 알고 우리 식당에 온 거예요? 아마도 그럴 거야. 그 사람이 너를 보러 온 거겠지. 왜 직접 말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무서웠을 거야. 나처럼.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다은은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아직도 엄마를 사랑해요? 이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어. 그 사람 말고는 아무도 사랑할 수 없었어. 그럼 왜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가? 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제 그룹 회장이잖아. 내가 어떻게 그 사람 앞에서?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그게 아니에요. 사랑은 신분이나 돈이 아니에요. 아빠도 알잖아요. 이성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시계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일어섰습니다.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다은아, 괜찮아요. 아빠를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시간이 필요해요. 이 모든 걸 받아들이려면. 다은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성호는 식탁에 혼자 남았습니다. 시계는 여전히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30년 전 약속의 증표가 이제는 거짓말의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방에서, 이성호는 거실에서, 한솔아는 회장실에서 세 사람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진실은 밝혀졌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긴 밤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그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당 일은 기계적으로 했지만 정신은 딴 곳에 가 있었죠. 손님들은 다은의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평소 밝고 상냥하던 다은이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어두워졌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혼자 견뎌야 할 시간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다은은 밤마다 핸드폰으로 한솔아에 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소명그룹의 역사, 한솔아의 경영 철학, 그룹재단의 활동들, 모든 걸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단순히 부자가 아니라 수만 명의 직원을 책임지는 기업 리더였고 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것을. 그런 사람이 30년 전 자신을 버린 겁니다. 아니, 어쩌면 버린 게 아니라 빼앗긴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자신은 엄마 없이 자랐고 엄마는 자신 없이 성공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솔아를 만나서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당신이 제 엄마인가요? 라고. 왜 저를 버렸나요? 라고. 왜 30년 동안 찾아오지 않았나요? 라고. 다은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소명그룹 본사에 다녀올게요. 이성호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돌아봤습니다. 다은아, 그러지 마라. 그 사람한테 가봤자 뭐요? 거절당할 거라고요? 쫓겨날 거라고요? 그래도 가야 해요. 아빠는 30년 동안 참고 사셨을지 몰라도 저는 못 참아요. 다은아, 아빠, 저 좀 제 인생 살게 해주세요. 아빠가 정해준 인생 말고 제가 선택하는 인생 살게 해주세요. 이성호는 더 이상 말리지 못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으니까요. 다은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에 입던 편한 옷이 아니라 가장 깔끔한 블라우스와 슬랙스를 골랐습니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죠. 그리고 가방에 시계를 넣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소명그룹 본사는 서면 중심가에 있는 30층 건물이었습니다. 다은은 그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봤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저 안 어딘가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신을 낳고 버린 사람이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은 사람이 그러면서도 몇 달 전부터 몰래 식당에 와서 자신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넓고 화려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빛났고 천장은 높았으며 중앙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는 안내 데스크가 있었고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서 있었죠. 다은은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젊은 여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한소라 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여직원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죄송하지만 회장님은 사전 약속 없이는 면담이 불가능합니다. 약속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꼭 뵙고 싶습니다. 그러시다면 비서실을 통해 일정을 잡으셔야 합니다. 연락처와 용건을 남겨주시면. 개인적인 일이에요. 가족 일입니다. 다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지금 회의 중이시고, 그럼 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다은은 로비 의자에 앉았습니다. 여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곧 경비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약속이 없으시면 대기실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저는 아무 데도 안 갑니다. 한소라 회장님 나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겁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비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한소라가 임원 몇 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내려온 것 같았죠. 한소라는 비서와 이야기하며 로비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한소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다은은 더 빨랐습니다. 한소라 회장님, 다은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한소라가 걸음을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한소라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창백해졌습니다. 다은의 얼굴을 보는 순간 한소라는 모든 걸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가 알아버렸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은은 한소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경비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한소라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다은은 한소라 앞에 섰습니다. 30년 만에 엄마와 딸이 마주한 순간이었습니다. 회장님, 저 좀 봐주세요.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죠. 주변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다은은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소라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시계요. 회장님도 같은 거 가지고 계시죠? 우리가 함께 걷는 길, 한 길이라고 새겨진 시계요. 소라와 성호라는 이름이 새겨진 시계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소라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한소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다은은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울면 안 됐습니다. 지금은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다은이에요. 이성호의 딸이에요. 성호 식당 아시죠? 회장님이 몇 달 동안 오셨던 그 식당이요. 그리고 다은은 한 번 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회장님과 이성호 씨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30년 전에 버려진 딸이에요.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핸드폰 카메라가 다은을 향했습니다. 한소라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비서 정혜린이 급히 한소라를 부축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뛰어나왔습니다. 홍보실장 장민우였습니다. 그는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다은 앞을 막아섰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저는 한소라 회장님과 개인적인 얘기를 하려고 온 겁니다. 근거도 없는 주장으로 회장님을 괴롭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장민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다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근거 있어요. 이 시계가 증거예요. 그리고 저는 DNA 검사도 할 수 있어요. 그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장민우는 경비원들에게 눈짓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은을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다은은 저항했습니다. 저 좀 놔주세요. 저는 그냥 제 엄마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 뿐이에요. 엄마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는 동영상을 찍고 있었고 누군가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소라는 그 모습을 보다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회장님, 정혜린이 한소라를 부축했습니다. 한소라는 얼굴이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고 놀랐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다은이 다가가려 했지만 장민우가 막았습니다. 한소라는 정혜린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람, 두려움, 그리움, 죄책감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소라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정혜린이 구급차를 불렀고 직원들이 한소라를 눕혔습니다. 다은은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내가 엄마를 쓰러뜨렸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억울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장민우는 다은을 별실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습니다. 장민우는 다은을 의자에 앉히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다은 씨, 그렇죠? 네.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저는 그냥 제 엄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이에요. 엄마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시계가 있어요. 그리고 DNA 검사하면. DNA 검사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계 하나로 혈연 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장민우는 냉정했습니다. 다은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세요? 혹시 진짜여서 그런 건 아니에요? 장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다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유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 엄마가 누군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왜 저를 버렸는지 듣고 싶을 뿐이에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지금 당신이 한 행동은 회사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회장님은 병원에 실려가셨고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을 겁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민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법적 대응이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다은은 별실에서 나왔습니다. 로비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그 사이를 빠져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지만 다은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다은은 버스를 타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통화하고 누군가는 음악을 들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의 세계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소명그룹, 한소라, 사칭녀라는 단어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소명그룹 한소라, 회장 앞에 딸 사칭 여성 등장.
재벌 유산 노린 지능형 사기 의심. 한소라 회장 충격으로 병원 이송. 댓글들도 읽었습니다. 대부분 다은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재벌 유산 노리는 사기꾼이네. 증거도 없이 막 덤비면 어떡해. 회장님 괜찮으시려나 유유. 다은은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자신이 뭘 잘못한 걸까요? 진실을 말한 게 죄인가요? 엄마를 찾으려 한 게 잘못인가요? 이성호가 식당에서 올라와 딸을 발견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를 보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아빠, 저 뭘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냥 엄마를 만나고 싶었을 뿐인데. 이성호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잘못이었습니다. 30년 전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자신의 비겁함이, 진실을 숨긴 자신의 거짓말이 결국 딸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병원 특실에서 한소라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실신이라고 진단했지만 정혜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진 진짜 이유를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터져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죄책감 때문이었습니다. 긴 밤이 흘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로비 소동 이후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은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갈 수 없었습니다. 포털 사이트와 SNS에는 자신의 얼굴이 도배되어 있었고 댓글마다 악의로 가득했으니까요. 재벌 유산 노린 사기꾼, 정신병자, 관종이라는 단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누군가는 식당 주소까지 찾아내 여기 가서 혼내주자는 글을 올렸죠. 이성호는 그런 딸을 지키기 위해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중단 공지를 붙이고 셔터를 내렸습니다. 20회 넘게 단 하루도 쉬지 않았던 식당이 처음으로 문을 닫은 겁니다. 아버지와 딸은 집안에 갇혀 지냈습니다. 밖에서는 간혹 누군가 와서 사진을 찍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그날의 장면이 재생됐습니다. 쓰러지는 한소라, 웅성거리는 사람들, 카메라 플래시, 그리고 사칭녀라는 단어. 모든 게 악몽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이성호가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단정한 포니테일을 한 30대 여성이었죠. 누구십니까? 정혜린이라고 합니다. 소명그룹 회장님 비서입니다. 이다은 씨와 이성호 씨를 뵙고 싶습니다. 이성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정혜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찾아뵙기 어려운 상황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꼭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회장님이요? 그분은 지금 병원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어제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그 아이를 찾아달라였습니다. 다은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구겨진 옷차림이었습니다. 정혜리는 다은을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다은 씨시죠? 회장님께서 비밀리에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비밀리에요? 네. 홍보실이나 다른 임원들은 모릅니다. 회장님의 개인적인 요청입니다. 다은은 정혜린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을 믿어도 될까요? 혹시 또 다른 함정은 아닐까요? 정혜린은 다은의 의심을 눈치챘는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회장님을 오랫동안 모셔왔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봐왔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성호식당을 찾으시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말로 두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이성호가 다은을 보았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이미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1시간 후 다은과 이성호는 정혜린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형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정혜린은 두 사람을 VIP 병동으로 안내했습니다.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죠. 복도는 조용했고 간호사들도 최소한으로만 보였습니다. 정혜린은 한 개의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면담실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편하게 이야기 나누세요. 정혜린은 문을 열어주고 물러났습니다. 다은과 이성호는 서로를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면담실은 넓었습니다.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창가로는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한소라가 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가운이 아니라 평상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다은에게는 처음 만나는 엄마였고 한소라와 이성호에게는 30년 만에 다시 보는 서로였으며 한소라에게는 처음 제대로 마주하는 딸이었습니다. 한소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은과 이성호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소라는 맞은편에 앉았죠. 테이블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한소라는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뻗어 다은의 뺨을 쓸어봤습니다. 다은은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소라의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눈은 나보단 그 사람을 닮았구나. 한소라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다은은 한소라의 손을 잡아내렸습니다. 저는 엄마가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한소라는 움찔했습니다. 다은은 계속 말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들었습니다. 엄마는 사고로 죽었다고. 사진도 없고 이름도 몰라요. 그냥 죽은 사람이라고만 들었습니다. 이성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소라는 이성호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제가 죽었다고 했습니까? 당신이 날 떠났다고 들었으니까요. 이성호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한소라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가 당신을 떠났다고요?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당신 집안 법무팀이요. 출산 일주일 후에 찾아와서 말하더군요. 한소라 씨는 해외로 나갔다고, 다른 사람과 결혼할 예정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거짓말입니다. 한소라가 소리쳤습니다. 다은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나는 당신이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들었어요. 당신이 혼자 키우겠다고, 나한테는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이성호의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법무팀이, 그 집안 사람들이 둘을 갈라놓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각자에게 다른 말을 해서 서로를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한소라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성호도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서로를 원망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둘 다 피해자였던 겁니다.
법무팀과 가족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에 속아 서로에게서 멀어진 겁니다. 다은이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그만하세요. 두 사람이 다은을 봤습니다. 다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속았다는 거, 법무팀이 나쁜 거,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제게는요. 다은아, 두 분 다 나를 위해서였다고 하시겠죠? 아빠는 나를 지키려고 거짓말했다고 하시겠고, 엄마는 아니 회장님은 어쩔 수 없었다고 하시겠죠? 한소라가 대답하려 했지만 다은이 막았습니다. 근데 왜요? 왜 단 한 번도 제 입장은 물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엄마 없이 자라면서 매일 궁금했어요. 엄마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누구를 닮았을까? 엄마가 살아있다면 나를 안아줄까? 근데 아빠는 거짓말로 저를 속였고 회장님은 살아계시면서도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잖아요. 나는 너를 지키고 싶었어. 한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은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지키고 싶으셨다고요? 30년 동안요? 그럼 왜 몇 달 전부터 우리 식당에 오셨어요? 저를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내 엄마야라고. 한소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무서웠던 거죠? 거절당할까봐, 미움받을까봐. 그래서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하신 거죠. 근데 그게 저한테는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아세요? 엄마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저는 모르고 지냈던 거예요.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다은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성호가 딸의 어깨를 감싸려 했지만 다은은 밀어냈습니다. 아빠도요. 아빠도 똑같아요. 나를 위해서였다고 하지만 결국 아빠 자신이 무서웠던 거잖아요. 나를 빼앗길까봐, 혼자 남겨질까봐. 그래서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성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 후 한소라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비겁했어. 30년 전에도 지금도.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어떻게요? DNA 검사든 뭐든 다 하자. 법적으로 너를 내 딸로 인정하겠어. 세상에 공개하겠어. 다은은 한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늦었지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너를 지키고 싶어. 지금은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아요.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성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한소라가 다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다은은 피했습니다.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두 분 다 너무 늦었어요. 다은은 면담실을 나갔습니다. 이성호가 따라가려 했지만 한소라가 막았습니다. 성호 씨, 뭡니까? 이성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한소라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죠? 당연히 힘들었죠. 당신은 상상도 못할 겁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이성호도 면담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한소라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잊지 못했어요. 평생 한 번도. 이성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와서. 의미 없는 거 알아요. 근데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을 사랑했다고. 이성호는 대답하지 않고 나갔습니다. 한소라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 면담실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가족은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를 주고받는 남남이었습니다. 그 시각 소명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홍보실장 장민우가 임원들 앞에서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 포털 사이트 댓글 여론은 우리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이다은 씨를 사칭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대로 두면 되지 않나?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장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회장님입니다. 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여자를 만나셨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뭐라고? 비서 정혜린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이다은 씨와 이성호 씨를 병원으로 부르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장민우는 계속 말했습니다. 만약 회장님께서 그 여자를 인정하신다면 회사에 큰 타격이 올 것입니다. 주가 폭락, 경영권 분쟁, 언론의 집중 포화. 우리는 이걸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언론에는 회사 입장을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설득하겠습니다. 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장민우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다은이 거짓말쟁이일까요? 회장님의 반응을 보면 뭔가 진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장민우는 그 의심을 묻어버렸습니다. 회사가 중요했습니다. 진실보다 회사의 안정이 우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은은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이성호는 거실에서 소주를 마셨습니다. 한솔아는 병실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세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여전히 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만 더 깊어졌습니다. 병원 면담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세상은 다은에게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에는 소명그룹 사칭녀 사건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끊임없이 올라왔고 댓글창은 악의로 가득 찼습니다. 다은의 과거 사진들이 퍼져나갔고 식당 주변에는 유튜버들이 몰려와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성호는 그들을 쫓아내느라 밤낮 없이 애를 썼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이성호는 우편함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지만 소명그룹 법무팀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죠.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준비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성호는 그 서류를 들고 다은의 방으로 갔습니다. 다은은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거의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딸의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다은아 이거. 다은은 서류를 받아 읽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조용히 서류를 내려놓았죠. 그럴 줄 알았어요. 다은아, 이제 그만하자. 변호사 선임해서 합의하자. 이러다가 너까지 망가진다. 아빠는 포기하세요? 포기가 아니라 너를 지키고 싶은 거야. 다은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또 저를 지킨다고 하시네요. 근데 아빠 진짜 저를 지키고 싶으시면 이번엔 같이 싸워주세요. 도망치지 말고. 이성호는 딸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도망쳤습니다. 한솔아를 지키겠다는 명분으로 포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포기하면 딸도 똑같은 상처를 안고 살게 될 겁니다. 알았다. 아빠가 함께 싸울게. 그날 오후 다은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다은 씨죠? 박시계공입니다. 다은은 깜짝 놀랐습니다.
시계방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어떻게? 뉴스 봤습니다. 아가씨가 고생하고 있더군요. 네. 내가 도와줄 게 있어요. 당시 주문서 복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다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30여 년 전 일이지만 특별한 주문이라 기록을 남겨뒀습니다. 주문자 이름, 각인 내용, 제작 날짜까지 다 있어요. 필요하면 가져가세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은은 전화를 끊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적어도 시계가 진짜라는 것, 한소라와 이성호가 정말로 그 시계를 함께 만들었다는 것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은과 이성호는 시계방을 찾아갔습니다. 박노인은 두 사람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보세요. 1994년 6월 23일자 주문입니다. 장부에는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문자 한소라, 수신인 한소라와 이성호, 각인 내용, 우리가 함께 걷는 길 한 길, 제작 개수 2개, 모든 게 명확했습니다. 이 주문서를 복사해 가세요.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나도 평생 시계만 만들어 살았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어떻게 굴리는지 여러 번 봤습니다. 이번만큼은 진실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다은은 주문서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거짓말쟁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손에 쥔 겁니다. 한편 소명그룹 본사에서는 긴급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회사에 나온 겁니다. 회의실에는 20여 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장남 윤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다은이라는 여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회사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딸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윤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DNA 검사를 하면 됩니다. DNA 검사는 양측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정말 딸이라 해도 지금 인정하는 건 회사에 치명적입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한소라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가족입니다. 윤태준은 비웃었습니다. 가족이요? 30년 동안 버려둔 사람을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하십니까? 한소라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나는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안 됩니다. 윤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술렁거렸습니다. 한소라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건 내 개인적인 결정입니다. 회사와 상관없이 나는 한 사람의 엄마로서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한소라는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윤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홍보실장 장민우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그날 밤 정혜리는 회장실에서 오래된 파일들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한소라가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자 정혜리는 결심했습니다. 진실편에 서기로. 정혜리는 회사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오래된 메일 백업 파일들을 찾았습니다. 30여 년 전 법무팀에서 주고받은 메일들이었습니다. 정혜리는 그 메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한소라 씨에게는 이성호 씨가 아이를 데리고 해외로 나갔다고 전달할 것.
이성호 씨에게는 한소라 씨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라고 말할 것. 출산 기록은 비공개 처리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할 것. 모든 게 계획된 조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을 갈라놓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정혜리는 그 메일들을 프린트했습니다. 그리고 USB에 복사했습니다. 이제 한소라에게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소라의 집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한소라, 이성호, 다은, 그리고 정혜린이었습니다. 정혜린은 프린트한 메일들과 주문서, 복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30년 전 법무팀의 조작 증거와 시계 주문서입니다. 네 사람은 서류들을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한소라와 이성호는 피해자였고 다은은 그 피해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법무팀과 가족들이 모든 걸 조작했습니다. 한소라는 서류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우리가 숨겨온 진실을 우리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기자회견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성우가 물었습니다. 한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모든 걸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30년 전 사랑했던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까지. 다은이 말했습니다. 그럼 회사는요? 회장님 자리는요? 상관없습니다. 회사보다 당신이 중요합니다. 한소라는 처음으로 다은을 당신이 아니라 다른 호칭으로 부르고 싶었지만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은도 한소라를 엄마라고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소라는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홍보실에는 알리지 않고 언론사에 직접 공문을 보냈습니다. 소명그룹 한소라 회장의 개인 기자회견이라고. 그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은 들끓었습니다. 무슨 내용일까? 사칭녀 사건에 대한 입장 발표일까? 추측들이 난무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주일 동안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성우가 쓰러진 겁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습니다. 다은은 아버지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갔고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은은 수술실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마저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한소라였습니다. 정혜린에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겁니다. 한소라는 다은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은은 처음에는 밀어내려 했지만 결국 한소라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나 혼자 못 버틸 것 같아요. 다은이 처음으로 한소라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가 한소라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3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슬픈 상황에서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내가 지킬게. 너와 너를 키운 이 사람까지. 약속할게. 한소라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빨갛게 켜져 있었습니다.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한소라는 딸의 손을 잡고 함께 기다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함께 누군가를 기다렸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성호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했습니다. 다은은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한소라도 함께 섰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보네요. 한소라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은은 한소라를 보았습니다. 아빠를 아직도 사랑하세요? 한소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왜 진작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거절당할까봐. 그리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다은은 한소라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우리 셋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한소라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의 따뜻한 손길이 용서의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창 너머 이성호를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가족이 되기 위한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성호가 수술을 마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의사는 회복 속도가 빠르다고 말했습니다. 다은은 매일 병원을 찾아 아버지를 돌봤고 한소라도 틈날 때마다 병실에 들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세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습니다. 이성호가 의식을 완전히 회복한 날 한소라는 병실에서 그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은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많이 좋아지셨네요. 한소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성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입니다. 수술비도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회견을 열려고 합니다. 이성호는 한소라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회장 자리, 회사,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데 이미 말했잖아요. 회사보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가족이라. 이성호는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지켜온 단어였습니다. 이제 그 단어 안에 한소라가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한소라는 이성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호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이성호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죠. 우리에겐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소라는 미소 지었습니다.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이틀 후 소명그룹 본사 대강당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카메라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생중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소명그룹 한소라 회장 긴급 기자회견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죠. 홍보실은 마지막까지 회장을 말렸지만 한소라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대강당 무대 뒤편 대기실에서 다은은 거울을 보며 옷매를 만졌습니다. 한소라가 준비해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이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야 했습니다. 긴장되니? 한소라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근데 괜찮아요. 진실을 말하는 건데 두려울 게 없죠. 한소라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너를 오랫동안 혼자 두게 해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내가 옆에 있을게. 엄마. 다은은 한소라를 안았습니다. 짧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정혜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시간입니다. 한소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무대로 향했습니다. 대강당으로 들어서자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고 카메라들이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무대 중앙에는 연단이 놓여 있었고 객석 첫 줄에는 휠체어에 앉은 이성호가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함께 있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던 겁니다. 이성호는 딸과 한소라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소라는 연단 앞에 섰습니다. 다은은 한 걸음 뒤에 섰습니다. 한소라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한소라는 이성호를 바라봤습니다. 이성호도 한소라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그 시선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호텔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였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처지도 달랐지만 저는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기자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소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과 회사는 그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했고 그 남자에게는 떠나라고 협박했습니다. 저희는 저항했지만 결국 갈라졌습니다. 한소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회사 법무팀은 저희 두 사람을 철저히 속였습니다. 저에게는 그 남자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고 거짓말했고 그 남자에게는 제가 다른 사람과 결혼할 거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오해한 채 30년을 살았습니다. 한소라는 가방에서 시계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시계였고 하나는 이성호의 시계였습니다. 카메라들이 시계를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이 시계는 저희가 사랑의 증표로 함께 만든 커플 시계입니다. 우리가 함께 걷는 길, 한길이라는 문구와 함께 저희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소라와 성호. 이 시계는 세상에 단 2개밖에 없습니다. 한소라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혜린이 주문서와 법무팀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스크린에 문서 내용이 확대되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30년 전 시계 주문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 법무팀이 저희를 갈라놓기 위해 주고받은 메일입니다. 모든 게 계획된 조작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소라는 다은을 앞으로 불렀습니다. 다은은 한소라 옆에 섰습니다. 한소라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제 딸입니다. 이다은. 30년 전 그 남자와 저 사이에서 태어난 딸입니다. 대강당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한소라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일주일 전 이 아이가 저를 찾아왔을 때 세상은 이 아이를 사칭녀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 없이 자랐고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한소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30년 전 제 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돈과 명예를 선택했고 가족을 버렸습니다. 그게 제 최대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한소라는 이성호를 가리켰습니다. 저 남자는 이성호 씨입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제 딸을 30년 동안 혼자 키운 사람입니다. 그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저희 회사와 법무팀이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한소라는 다시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다은 씨는 제 친딸입니다. DNA 검사든 뭐든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도 저는 압니다. 이 아이가 제 딸이라는 것을. 한소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소명그룹 재단 운영의 일부를 이다은 씨에게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 지분 중 일부도 양도하겠습니다. 이건 보상이 아닙니다. 엄마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한소라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한소라는 다은을 끌어안았습니다. 카메라들이 그 장면을 담았습니다. 다은아, 미안해. 그리고 사랑한다. 다은도 한소라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서 껴안고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와 딸이 세상 앞에 함께 섰습니다.
대강당에는 플래시 소리와 함께 박수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기자가 박수를 친 건 아니었지만 일부는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한소라와 다은은 이성우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세 사람은 병원으로 함께 돌아갔습니다. 대기실에서 윤태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소라의 장남이자 다은의 오빠였습니다. 윤태준은 복잡한 표정으로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다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다은 씨, 네, 저는 윤태준입니다. 어머니의 아들이고 당신의. 윤태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은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태준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다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태준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어색합니다. 솔직히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선택하셨고 증거도 명확하니까 시간을 주십시오. 천천히 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천천히 가겠습니다. 윤태준은 한소라에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성호는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습니다. 성호 식당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였지만 주방 한쪽 벽에는 작은 현판이 걸렸습니다. 소명안길 재단 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라와 다은이 함께 만든 재단이었습니다.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를 지원하는 재단이었죠. 다은은 낮에는 재단 사무실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여전히 아버지 옆에서 식당 일을 도왔습니다. 서빙하고 설거지하고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는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 영업을 마치고 세 사람은 식당 구석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이성호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와 생선구이가 차려졌습니다. 한소라는 평범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회장 모드가 아니라 그냥 한 여자로서의 모습이었죠. 오랜만에 편하게 먹는 것 같네요. 한소라가 말했습니다. 이성호는 소주잔을 건넸습니다. 한 잔 하시겠습니까? 좋죠. 두 사람은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다은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먹했던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소라는 가방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이성호도 서랍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두 사람은 시계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30년 전 함께 만들었던 그리고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던 그 시계들이었습니다. 이 시계들 수리했어요. 한소라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박할아버지한테 맡겼습니다. 이성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시계는 이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초침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였습니다. 째깍째깍 두 시계의 소리가 완벽하게 겹쳤습니다. 다은은 두 시계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우리 시간이 같이 가는 것 같네요. 한소라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성우도 딸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겹쳤습니다. 시계 옆에서 늦게 온 만큼 천천히 오래 가자. 한소라가 말했습니다. 이성우와 다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이제야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였고 두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켰으며 앞으로 함께 걸어갈 길이 보였습니다. 식당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오래된 골목의 작은 식당에서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은 평범한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거창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김치찌개 한 그릇, 소주 한 병, 그리고 서로의 손. 그게 전부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과거를 증명하던 시계가 이제는 현재와 미래를 함께 새겨 넣는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두 개의 시계는 같은 시간을 가리키며 세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계들은 앞으로도 계속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함께 시간을 새겨 나갈 것입니다.